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원의 김호이고요.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이번 세션은 세 분의 훌륭하신 그 연자분을 모시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권수만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정책관리 측면에서의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의대 한호재 학장님께서는 수의대와의 협력, 특히 또 원헬스 이런 부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시고, 김성균 교수님께서는 환경보건학 측면에서 사이언스에 기반한 그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뭐 연사님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처음 말씀해 주실 권수만 교수님 뭐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면은 뉴펜의 와튼스쿨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USC 교수를 하시다가 보건대학원에 오셔서 쭉 교편을 잡으시고 계시고 원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보건산업진흥원 원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우리나라 보건산업 발전에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한 그 의견과 글들을 써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 위기 시대의 보건 문제와 대응,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권수만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다 잘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오늘 그 세션이 이제 보건학 교육에 관한 거긴 한데, 제가 보건학 교육에 대해서 뭐 큰 식견은 없어서 이번에 코로나의 최근 계속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이 보건학의 역할이나 또 보건학적 관점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고민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좀 뭐 간단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화면을 공유해 볼게요. 네, 일단은 이제 그래서 제가 제 제목을 뭐 보건 위기 시대의 보건학보다는 보건학적 접근과 도전과 과제라는 이런 말씀으로 제목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우선 뭐 특히 이제 저처럼 정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걸 어떻게 볼 것인가의 관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상당히 지금까지 지난 2년간 우리가 이것을 감염병, 질병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건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질병이나 질병 자체로는 보지 않잖아요. 좀 더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상당히 대응을 잘해오긴 했지만 상당히 감염병이나 질병의 관점에서 보고 있고 이것을 사회적 관점, 사회적 재난의 관점, 보건학적 관점으로는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사태에 대해서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지극히 메디컬의 관점에 국한되어 있고 우리 보건학에서 보는 어떤 큰 보건 의료,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시각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우리는 항상 질병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 맥락과 의미를 보는데 철저히 이제 메디컬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사회적 재난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개체가 어떤 사회적 존재로서의 행동 양식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굉장히 노머티브하게 환자의 관점에서 계속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꼭 감염병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건강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건강이라는 것을 바이러스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주
첨예하게 드러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결정하는 다양한 사회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관점이 부족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제 보건학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사회 대응 역량, 지역사회 관점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코로나 대응이 상당히 메디컬라이즈된 대응이고 보건학적 관점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좀 보면, 보건을 체계 관점에서 보면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인구당 병상 수는 일본 다음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은 굉장히 부족하고, 극히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으로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병상이 얼마 남았다, 뭐 코로나 환자를 위한 중증 병상이 몇 프로에 밖에 안 남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아이러니인 거죠. 그러니까 그 병원 자체는 병상 수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병상은 부족한 이 아이러니가 우리 보건학적 관점에서 보면 공공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인력 역시 인력은 반대로 또 굉장히 부족합니다. 한데 그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간호 인력의 배출은 충분히 많은데 너무도 보상이 낮기 때문에 노동에 참여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고, 반대로 의사는 너무도 적고 대학병원에서 일부 과는 레지던트를 못 구해서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 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난관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고요. 또 의료기관이나 노인 요양시설 역시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서 생각하면 이제는 6인 병상을 6인실을 표준 병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또 관련해서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다 활성화되는 데 반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고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가 필수적인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가버넌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인데요. 아까도 앞에 세션에서 연자가 말씀하셨는데 보건학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결단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뭐 일부 전문가로 가신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코로나 대응 정책이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보건학적 관점이나 가버넌스에서 관점에서 보면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그 대응 정책이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최종 의사결정을 국무총리나 대통령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일반 전문가, 특히 우리나라처럼 그 의료 전문가가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드물죠.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고 역량 역시 지역사회 신송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이제 이런 코로나 대응에서 계속 회의에 참여할 때 보면 일부에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별로 대응 체계를 달리하면 안 된다. 국가 차원에서 모두 그 동일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것 역시 우리가 지역사회 대응 체계가 다르고 지역별로 역량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지역별로 다른 대응 체계를 갖는 게 맞죠.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코오디네이션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정책을 하는 것은 이제 맞지 않죠.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질병청이 테크니컬 리더십을 잘 발휘했고 지방정부가 잘 협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감염병이나 팬데믹의 대응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지역사회나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큰 틀의 가버넌스에서 볼 때도 이런 정책 결정이나 정치체계의 분권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정말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지 딜리버하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냈고, 특히 이제 이런 그 신종 전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완벽한 프리페어니스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새로운 근거를 계속 축적하고 근거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빠른 대응 체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뭐 이제 전국 단일의 보험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건강보장 체계가 열심히 했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공무원이나 그 보건소 인력들의 그 하드워킹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뭔가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는데 여전히 좀 소홀하고, 일선에 있는 보건소나 그 공공기관의 근무자들이 소진한 영향이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시스템적으로 대응 체계를 만드는 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인력의 충원 역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응하느라고 대응에 급급하면서 여전히 근거에 기반한 에비던스 베이스의 대응 체계는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에비던스라는 것이 지극히 메디컬 베이스 에비던스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 어떠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근거 축적이 거의 되지 않고,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뭐 확진자 수가 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거리두기 정책을 해왔지,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리두기 정책이 확진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에비던스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학교가 닫혔을 때 그것이 우리 어떤 돌봄 체계나 그다음에 그 사회적 경제 부모의 학력 격차에 따라 부모의 그 경제 수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 경제 수준을 가진 가정의 아이들 간의 학력 격차가 어떻게 커지는가에 대한 고민들, 장기적으로 인적 자본 손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부족해서, 단순히 확진자를 단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자꾸 학교를 닫지만 학교를 닫았을 때 미치는 미래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될 거대한 그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부족한 것이고, 뭐 또 고용이 감소하고 소규모 자영자가 도산했을 때 우리가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뭐 자살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적인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저희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이고 장기적이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그러한 실증적인 근거를, 좀 더 큰 틀에서의 근거 축적에 상당히 우리가 소홀했고, 그러한 근거에 기반한 그 의사결정이 부족했다라는 관점이 듭니다. 보건학적 관점에서 보면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앞서도 연자 한 분도 형평성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러한 팬데믹 상황은 우리 사회의 형평성을 더욱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나 이 정책 대응에 있어서도 어떻게 취약계층을 보호할 것이며, 예를 들면 비공식 부분의 노동자들, 영세 자영업자들, 노인들, 택배 노동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젠더 이슈 쪽도 큽니다. 자, 학교가 닫고 그랬을 때 그 케어의 부담은 오롯이 여성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외국에서는 학계에서도 여성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남성에 비해서 유의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우리 사회가 확진자 수의 감소에 치중한 나머지 이런 메디컬 퍼스펙티브로 정책을 했을 때 그것에 따른 사회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면서 더욱더 불형평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에 반해서 여전히 우리가 이런 소규모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소득보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그 편익은 상당히 중산층 이상에게 하는 반면에 그 비용은 철저하게 취약계층에 오롯이 전가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야기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건강보험 같으면 유급평가나 상병수당제도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사회적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팬데믹이라는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팬데믹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국민들이 조심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조심이 지나치면,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팬데믹에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오버 퍼셉션이 생길 경우에 부작용도 큽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위험이 과대평가됐을 때는 정신건강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고, 학교나 지역사회 복지시설이 닫았을 때 사회적 비용이 더욱더 커질 것이고, 필요한 의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언맷 니드가 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건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그 팬데믹의 위험을 자꾸 높게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팬데믹의 위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 사회적으로 다양한 정책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이런 리스크를 억셉트할 수 있을 것인가, 억셉터블 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러한 그 팬데믹이 위험하다는 쪽으로만 그 전반적으로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면서 이런 억셉터블 리스크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리스크 제로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이 이런 오미크론을 기존의 팬데믹과 뭐 델타 변이와 똑같은 수준에서 리스크로 인식을 한다면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일상 회복이나 아무튼 전 코로나 전 시대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전시 대응 체계로서 대응하는 것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전시 대응 체계나 병원 중심으로의 그 대응 체계가 아니라 지역사회나 우리 이제 보건의료 체계나 이런 전반적인 사회의적 대응도 다시 돌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이러한 정도의 수준의 리스크를 억셉터블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역시 다시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정책 결정의 가버넌스를 생각하면 지극히 지금까지도 상당히 이러한 정책 결정이 전문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팬데믹의 특성과 리스크에 대한 다양한 과학적 근거를 산출하는 것이 전문가의 그 역할이고, 또 우리 보건학자들 역시 다양한 대응 정책이 어떤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가지는가에 대한 그런 과학적 근거를 산출해내는 것은 우리 전문가들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산출된 근거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리스크를 우리 사회가 앓을 것인가는 충분히 토론해야 되고 딜리버레이트 해야 되는 거죠. 토론하고 가치 판단을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은 국민들의 역할입니다. 그것까지 전문가가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근거를 산출해서 제시하는 것이고, 다양한 수준에서의 그 근거를 중심으로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억셉트할 것인지는 국민들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 북부 유럽처럼 지금 현재 오미크론은 일반적인 시즈널 플루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합의했을 때는 더 이상 전시 체계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개인의 판단에 맡겨서 개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것이고, 하지만 국민들이 만약에 여전히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하면 그런 체계로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책 결정의 가버넌스 역시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에비던스와 밸류 저지먼트가 같이 가는, 과학적 접근과 수의적 접근이 같이 가는 그러한 정책 결정 가버넌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어떤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이죠. 공진화하는 것이고 우리가 적응하는 것이지, 이러한 것을 일리미네이트하고 제로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협력 역시 우리 보건학적 관점에서 보면 참 지금 이제 백신이 중요해졌는데, 이러한 백신 국수주의가 상당히 아쉽죠. 다 알다시피 no one is safe until everybody is safe.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이제 상당히 많이 뭐 오미크론 변이가 생기고 사태가 많이 호전되리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전 지구적으로 이런 백신이 조달되고 대응 체계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국방부에 있는 고소득 국가만
좋아진다 그래서 좋아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보건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그 글로벌 협력이라는 것이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에코티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는 efficiency라는 관점에서도 전체 그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지구의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극복되는 것이지 소득이 많은 고소득 국가만 해결된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제 하나 다른 것은 이제 팬데믹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저소득 국가에서는 여전히 팬데믹 못지않게 굉장히 다른 보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벌써 일부 그 연구에 의하면 이런 팬데믹 때문에 저소득 국가가 직면한 다른 일상적인 보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졌다. 라는 보고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균형 있는 고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혁신인데요. 뭐 기술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가 최근에 이제 이쪽 진흥원에 있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이 많이 생깁니다만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의료 기술의 혁신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좀 더 중요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팬데믹에 대한 준비나 대응에 있어서도 데이터를 축적하고 근거 기반한 정책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또 아시다시피 코로나 백신이 정말 그 역할이 훨씬 기존의 백신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지금 한시적이긴 하나 비대면 진료가 허용이 되면서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혁신이 있는데 어떠한 것이 진정한 혁신인지를 가려내고 그 진정한 혁신에 대해서 최적의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백신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학적 관점에서 보면 과연 저 외국의 지금 백신 회사들이 받는 보상이 진정한 정말 합당한 혁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대 보상이 아닌 그렇다고 너무 과소 보상도 아닌 최적의 적정한 보상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이러한 기술 혁신에 있어서는 일부는 정부 규제가 강화돼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 안전성이나 프라이버시에 있어서는. 하지만 지금 우리처럼 비대면 진료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은 정말 규제가 완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재택 집에 있는 상황 그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연결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넥티드니스가 화두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래 보건학의 역할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커넥티드니스 상황에서는 예방, 치료, 재활, 케어, 복지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고 다시 말해서 의료기관, 요양기관, 지역사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나의 니드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그러한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더 이런 퍼슨 센터드, 인간 중심의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데 있어서 앞으로 우리 과제는 어떤 의료 기술이나 혁신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차별 없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사회적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할 것인가, 디지털 리터러시나 디지털 디바이드, 리터러시를 높이고 디지털 디바이드를 낮추는 이런 정책적 노력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